자료로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로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전 대통령 파면 열흘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했죠. 14일 오전 10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 이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14일 월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시죠. 법원 지하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내리자마자 승강기를 타고 곧바로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12명과 검사 12명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에게 직업과 주소를 확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뒤 준비한 발표 자료에 적힌 공소사실 요지를 약 1시간 동안 낭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쥔 채 재판부가 제지할 때까지 93분 동안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검찰에 대해 몇 시간 사건을 공소장에 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자 진술이 공소사실에 검증 없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거나 국정파행에 사과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되지 않아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시 접수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방금 전해준 그 14일의 재판에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던 계엄군 현장 지휘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네, 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그리고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 대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 상급자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 현장의 소리를 지난 14일 월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유일하게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당시 헌재에서 상급자로부터 12.3 비상계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정명식 들어가라. 헌법재판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검사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묻자 조 단장은 맞다면서 특전사가 인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김형기 특전사 대대장은 이상현 공수 여단장에게 국회 담장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정당한 지시인지 판단 못해 부하들에게 임무부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부르려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대신 현장 지휘관들이 형사재판 첫날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순서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다음 재판 일정은 오는 21일로 잡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체포저지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불소추 특권 방어막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 수사도 점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렸죠. 네, 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한다면은 극심한 혼란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한 겁니다. 지난 16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본안재판 전까지 임명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먼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법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불과 넉 달 전 자신의 발언까지 뒤집은 전격적인 인사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남용했다며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한 대행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이 헌재에 1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원입니다. 정부의 의대생 증원 정책 1년 만에 결국 없던 일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3,000명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딴 대책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돌아오지 않자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지난 17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의 방아쇠를 담겼던 발표.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결국 1년 2개월 만에 의대 증원 정책이 백지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13일 만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고 사과했습니다.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지난달 정부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재적 압박 속에 복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은 상당수가 수업을 거부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평균 25.9%. 수업 정상화 수준인 과반 수업 복귀가 이뤄진 대학은 10%에 그쳤습니다. 기대 수준에 못 미쳤는데도 정부가 먼저 백기를 든 겁니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마지막 카드까지 내민 만큼 의대생 징계 유예 등의 예외 조치는 없을 예정입니다. 왜 의대에만 이렇게 혜택을 주냐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상황이 달라졌다. 의대 증원을 진두지휘했던 보건복지부는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새 후보자 간의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치열한 공방은 없었지만 몇몇 현안에 있어서는 대립각도 드러냈다고요? 네, 이틀 전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렇게 세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 그 이전을 약속했는데요.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민주당 첫 토론회 현장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지만 당장은 용산 대통령실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또 공사 집에서 할 수도 없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용산은 안 된다며 처음부터 세종 집무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도저히 대통령실로 쓸 수 없는 곳이라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고 세제 정책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증세보다는 재정 지출 조정을 강조했고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적극적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 조세 재정이나 재정 조정만으로는 지금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김동연 후보는 책임 있는 정치인은 증세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세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듯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내란을 일으킨 경우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 김경수 후보는 평시계엄을 금지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도 본격적인 대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당내 경선을 통해 김재현 상임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4명씩 조별 토론회를 하는데 어제 첫 번째 그 4명의 후보자 토론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조추첨 결과에 따라서 8명의 후보자 중에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가 토론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그 정책 공약을 두고 정말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로 국민의힘 첫 토론회 현장 끝으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A조 토론회, 계엄과 탄핵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 국민께 사과하셨는지요?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던가? 그건 민주당의 30번에 걸치는 줄탄핵. 서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적임자라면서 불법 비리 또 전과 막말 거짓말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후보의 공약이 적힌 종이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AI 서비스를 잘 쓰는지도 물었고 AI 잘 모르시죠? 사용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챗GPT도 쓰고 퍼플렉스도 쓰고 AI 등 미래 산업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미래 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만이 우리 청년들에게 존엄한 일자리를 줄 수 있다라고. 연금 개혁 논의에 청년 참여를 약속했고 청년들을 인구 비례만큼 충분히 그 계획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친화적 문화도 강조했습니다. 반시장, 반기업 정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자유시장 경제법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맞붙습니다. 후보자 8명의 토론회가 끝나면 국민의힘은 이틀 동안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차 경선 후보 4명이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매주 도와주고 계신데 지금 조금 늦고 계십니다. 도착하시는 대로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최창열 교수 먼저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최 교수 뜬 인물 누구를 꼽으셨어요? 뜬 인물은 헌법재판관 9명의 재판관들. 전원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물론 이제 18일 날 그저께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은 이제 퇴임했습니다만 16일 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그 두 명의 재판관 후보자가 있어요. 그 법제처장하고 이제 함상훈 고법판사인데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6명이 이건 지명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단정할 수 없다.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상당히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도 헌재가 자꾸 헌재 보고 정치 재판한다고도 그러는데 보수 진보 이념 성향을 따집니다만 그래도 재판관들 9명이 전원으로 이 지명 정지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헌재가 상당히 법률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원래가 법률 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하는 데예요. 헌법이 가장 정치적인 그렇죠.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시대 흐름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진보 보수 다양한 구성원들로 꾸리는 거고. 그래서 한때는 낙태죄가 위헌이 아니었다가 위헌이 되기도 하고 이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사용죄도 그렇고 간통죄도 그렇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금주의 진 인물은 누굽니까? 글쎄 같은 맥락인데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공직자 역할을 훌륭히 해오셨고 다 좋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지명한 거는 저는 상당히 좀 많이 그 권한을 좀 남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제의 덕목이 좀 결여돼 있지 않았는가. 다른 건 몰라도 국회 선출 몫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임명 3명 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3명 다 지명도 안 하고 임명을 안 했고 이건 대통령 몫인데 이거 굳이 지명을 했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 9명이 헌재에서 지명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권한을 정지시키고 이제 임명 절차가 이제 중지된 건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당히 글쎄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상당히 이거는 국민들의 신임을 많이 저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름대로 뭐 판단은 하긴 했겠습니다만 역시 조금 더 과한 판단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제가 진 인물이다. 이번에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일종의 기준 같은 게 이제 생긴 게 그렇죠. 국회 몫은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만 할 뿐이다. 그러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지체 없이 다 임명하는 게 옳다. 그렇죠. 라는 원칙을 세워놓은 거고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해야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 그렇죠. 대통령 몫은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거를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분은 대통령이란 다시 말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직책이 있는 헌법기관 임명해라. 그런 취지거든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거지. 권한을 대행받은 사람이 임명하는 게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헌재가 아직 본안 소송은 안 끝났습니다만 분명하게 효력 정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헌재가 여러 가지로 가름을 잘 타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한덕수 총리가 첫 번째 권한대행 탄핵당하기 전에 국회 목 3명을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다 임명 안 했던 것부터가 잘못인 거고. 위헌 판결 내렸고요. 그다음 최상목 대행이 3명 중에 또 2명만 골라서 임명한 것도 또한 잘못이었던 거고. 잘못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두 번째 권한대행이 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했던 사람을 임명한 건 헌재가 하라니까 당연한 건데 월권으로 권한대행이 2명을 더 임명한 건 이건 일종의 정치를 한 거잖아요. 정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과 워낙 가깝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피의자이기도 하고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 고발된 상황이고 한다면 굳이 여러 가지 또 법률적인 해석이 다른 걸 이분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완규 법제처장을 그게 급하게 지명한 걸로 봐서는 이건 글쎄요. 합리적인 의심일지 의구심일지 모릅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필 이완규 네. 법제처장을 그렇게 지명할 이유가 있었을까? 대학 동기, 고시 동기인데. 동기. 그리고 이게 이분이 또 이 고위공직자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를 안 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던 것, 이거는 뭔가 이 정치적으로 범보수의 어떤 출마와 관련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향후에도 예. 이른바 막후 정치를 하려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함정 의구심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 네. 또 현재 그 진보 보수 그 성향 그 분포를 보더라도 네. 이번에 퇴임하는 2명이 진보 쪽으로 분류되던 2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비아리를 보수 쪽으로 채워놓으면 너무 보수 우위가 되는 너무 보수 우위가 그런 또 되죠. 병폐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좀 뭐 여러 면에서 부적절했다고 드러난 거죠. 정권이 만약에 얼루 간다 하더라도 그 정권의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어느 정도 성향에 맞는 건 임명하겠죠. 맞는 분은 임명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진보 우위가 된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대통령이 뽑혀야 되는 것이고 반대가 되려면 어쨌든 그 판단을 대통령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과하게 미리 땡겨서 한다, 그건 맞지 않았다는 걸 이번에 이제 재판소에서 헌재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준 거죠.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뭐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당연하죠. 교감에 대한 의심을 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일종의 시나리오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차기 대선 주자로 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 뭐 차출론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나올까요? 저는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못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최근에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과반을 훨씬 넘는 수치 자체가 부정적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출마 자체 이런 것도 있는 데다가 이번에 헌재에서 이 지명한 행위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된 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번은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것이고 다시 이제 그 기각이 돼서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등용이 됐는데 또 다시 어쨌든 헌재로부터 위헌은 아닙니다만 위헌 어떤 취지의 그런 지명의 중지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과연 이 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 막상 나올 때 범보수에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번에 결국 못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직도 이분은 이제 우리 이 권한대행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행보를 보면 광주를 찾아가고 울산을 찾아가고 또 일종의 미담식을 남기려고 글쎄 말입니다. 뭐 어떤 식당 주인에게 손편지도 보내고. 그건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행태들이거든요. 권한대행 그 관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죠. 관료들 전혀 이렇게 안 하죠.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도 상당한 이제 미련과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겨두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이렇게 자꾸만 출마론이 나오고 이게 가라앉지도 않고 출마하는 거냐 안 하는 거에 대한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국민의힘 경선만 더 전열이 흐트러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을 수 있고 주목도가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분명히 빨리 출마하려면 말이죠. 얘기를 해야 돼요.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이미 경선 들어갔잖아요. 양당에다 들어갔는데 아직도 이거를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이렇게 설왕설래하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보수 진영뿐만이 아니라 대선판 자체에 저는 이게 의미를 자꾸만 희석시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잘 판단할 것 같고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접을 것 같은데 모르죠. 또 변수가 워낙 많고 또 범보수 중에서 만약에 경선 구도가 탄핵 반대 쪽으로 지나치게 쏠리게 되면은 의외로 한덕수 이 권한대행은 그래도 국무회의가 잘못됐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비상계엄에 관련돼서. 그렇다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전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출마하지 않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모르죠. 뭐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때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게 탄핵될 것이다, 파면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전 이번에 제 예측이 맞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또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어제도 이런 표현 썼는데 아직은 간을 보고 있다. 그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그런 표현 써서 저는 간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 그 간을 보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 간을 보는 게 너무 오래되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그래도 고위공직자로서 노무현 정권 때도 총리를 한 분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역량도 있고 이런 분인데 이 정치에 의해서 사실 대통령 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예. 지금까지 쭉 지켜왔던 그래도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저는 마음을 좀 비우는 게 저는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알아서 판단 잘 하겠죠. 예. 그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근데 야권 쪽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하고 이제 통상 협상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 욕심 때문에 통상 협상을 망칠 것이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건 좀 논리적으로 너무 경강부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대미 통상이 시급하긴 한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통화를 못하고 지난번에 한번 한 거 아닙니까? 권한대행이 됐으니까 한 건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했다 하더라도 부총리가 그게 잘 안 됐던 것이고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대선과 관련해서부터 대선의 욕심이 앞서면 뭔가 성과를 내고 출마하려 한다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미 통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고 그러면서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뭔가 선물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정치 출마 이런 걸 의식해서 뭔가 미리 내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밀려고 양보를 한다고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양보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LNG를 우리가 받아들여지면 거기다 이제 뭔가를 선물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 국익에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조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통화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 했다라는 얘기를 밝혔잖아요. 그때부터 출마론이 막 나왔던 거라면. 근데 그거 정상간의 통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일반적으로 안 할 뿐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걸로 봐서 어쨌든 대미 통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조금도 있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대미 통상 전문가라는 또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자신도 뭐 아주 완전하게 있는 건 아니라도 활용할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알래스카 LNG라는 건 LNG 그거는 다른 나라들이 썩 그렇게 내켜하지 않는 저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자꾸 대미 통상 얘기를 꺼내면서 대선에서 하나의 이슈로 내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유혹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통상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 들어봐도요. 지금 한미 협상에서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된다가 공통된 의견이에요. 기본이죠, 그렇죠.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되는데 마침 핑계거리도 좋다. 우리는 이 조기 대선이 확정돼서 정권이 이제 45일 있으면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핑계로 자꾸 좀 우리는 미뤄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슨 결론을 내린다?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결론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분도 이제 그리고 이게 그 결론 쉽게 나지도 않을 거예요. 협상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선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이전 직위, 현재의 위치 이걸 가지고 대선이 유리하게 활용하려 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협상의 최종 결과까지 안 낸다 하더라도 그 다음 조건이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런 느낌도 든다는 거죠. 그래도 어떤 좀 잘못된 판단으로 어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야권이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는 그런 겁니다. 전 너무 경강부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로군요. 조금 그런 우려를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대선을 의식한다면 이제 보수 진영이 말이죠. 현재 어쨌든 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1시 29분 막 지났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는 5시에서 6시 사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수월한데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흥천 이포와 동군지암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먼저 강촌에서 밀리고요. 좀 더 지나 가평휴게소 부근에서 설악까지 8km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화성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바란 나들목부터 3km가량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인데 일찍 분기점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향으로 감곡 부근에서 여주 분기점 쪽으로 13km 구간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나오셨고요.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오늘 조금 늦게 지금 이제 도착하셨네요. 최진 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아까 그 전반부 공통질문은 최 교수는 하셨어요. 금주의 뜬 인물을 헌재 9명 재판관, 진 인물을 한덕수 권한대행 이렇게 뽑았는데 최진 원장은 금주의 뜬 인물 누구 뽑아오셨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두 사람을 꼽아봤습니다. 안철수는 왜요? 지금 사유권이 누구냐를 놓고 주목을 받으면서 반윤석열의 기치를 가장 당 내에서 선명하게 뚜렷하게 예,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철수. 예, 그래서 과연 예. 사유에 안착할 수 알겠습니다. 있을지 하고 김동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2위권 달리는데 과연 최종적으로 두 자릿수의 득표율을 할지 관심 갖고 의외로 좀 선전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근데 충청 지역 경선 결과는 7점 몇 프로밖에 못 얻었는데. 네, 뭐 어차피 뭐 이재명이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예, 다 예. 선전을 하겠지만 상당히 좀 주목된다 아무튼. 예. 그럼 금주의 진 인물은? 저는 한덕수라고 하셨죠. 네, 저도 네.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확 뜬 것다 싶었더니 또 이번에 확 가라앉는다는 그렇죠. 점에서 한덕수를 꼽아봤습니다. 네. 우리 최창희 교수는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의 간을 계속 보고는 있으나 못 나올 거다. 그리고 안 나오는 결정을 할 거다라고 하던데 최진 원장도 그렇게 보세요? 예, 일단 출마할 가능성은 100% 중에 20% 정도의 맥시멈 20% 저고 다만 어떤 형태로 대선의 역할을 할까? 예를 들면 막판에 선대위원장을 한다든지 네. 또는 어떤 뭔가를 모임 포럼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지지 운동을 하겠지만 막판까지 출마할 만한 그런 배짱이라든지 알겠습니다. 담력이나 지금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해볼까요? 최창열 교수. 하나는 이제 그 하루 지나서 좀 그렇긴 한데 지난주 12일 날 오세훈 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근데 그날 한 말이라서 일요일 이후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보수 정치는 국민에게 짐이자 근심거리다. 오세훈 시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걸 좀 꼽고 싶고 또 하나 이거 이제 지난주 얘기니까 이건 12일 날 얘기고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전반부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지명행위에 대해서 재판관 지명행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재가 임의로 권한을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이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헌재를 이제 정치 재판소고 민주당이 꼭두각시다. 이걸 이제 핫한 먹고 아니 헌재가 제가 볼 땐 제대로 판단한 것 같아. 이걸 민주당이 꼭두각시라고 얘기를 이제 지금 구 여권에 대표가 했는데 그렇게 적절하게 들리진 않아요. 헌재가 나름대로 어떤 법률을 가지고 한 건데 이 부분을 많이 꼭두각시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이거는 매도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한 건데 네. 과연 이게 적절했을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자, 최진 원장 금주의 핫한 한마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로 물러난 이후에 처음으로 두 사람 초청한 사람이 변호인단 아니었습니까? 김계리. 예, 밥 먹고 사진 찍고 예. 참
아 이렇게 부를 사람이 없나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한 명 김계리 예. 변호사가 같이 사진 찍은 거 활짝 파한 데서 한 사진 올렸어요. 예. 그러면서 글을 하나 뭐라고 올렸냐면 자기가 처음으로 대통령 찍은 사람 윤버지, 네. 윤버지, 윤석열 아버지를 줄여서 합성어로다가 윤버지라고 올렸습니다. 예. 김계리 변호사가. 전 처음 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아버지로 묘사를 한다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놀랍고 예. 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고 있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고 방식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윤버지. 김계리 변호사가 그거 얘기했던 거죠.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개몽. 예. 그리고 이제 이 젊은 변호인들이 주축이 돼서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신당 창당 하겠다라고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합칠 때다라고 하는 멘트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 핑계로 기자회견을 취소한 바 있잖아요. 철회했죠.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그분들을 사저로 불러서 식사한 거를 최초로 물론 사저에 누구 가서 밥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공개된 건 이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뭐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윤 어게인 신당을 사실은 지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보도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약간 엇갈리는 보도인데 그 이전에 이제 가서 상의를 했더니 그럼 한번 해봐라. 그렇다는 보도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라라는 보도가 양 보도가 엇갈리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김계리 변호사가 갔다는 걸로 봐서 말이죠. 대통령은 사실 막후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글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상황 정치를 하려는 건가? 막후 정치 정말로 본격화하려는 건가? 왜냐하면 이게 왜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면요. 사조에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기고 돌아왔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할 일을 하겠다. 할 일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명백하게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윤 어게인이 물론 4시간 만에 철회됐다 하더라도 그것과 연관시켜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김계리 변호사 가서 식사도 하고 이랬던 걸로 봐서는 앞으로 상당히 이게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이게 뭐 범보수냐 글쎄요. 이걸 보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통념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거기에 상당한 그 하나의 변수가 될 거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신당 기자회견 뭐 예고했다 취소하는 해프닝에 대한 국민의힘에서의 반응들을 보면 계속 국민의힘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윤 대통령 탈당하라 소리가 막 강하게 튀어나오는 등등으로 오히려 반작용만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신당 띄우기가 애당초부터 할 의향이 저는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밀고 당기 쇼라고 보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한번 띄우는 척해서 결국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다음에 슬쩍 빠지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밀었다가 당기는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 전략인 건데 제가 오래전부터 저도 이제 그렇고 최장님 여러 번 여기서 강조했지만 이번 대선을 놔두고 혹은 6월 3일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극대화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첫째, 관제에서 막 나와서 나경원 띄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사람. 두 번째로 갑자기 난데없이 한덕수 띄웠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신당 띄웠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 뭘 띄울지 몰라요. 저는 반드시 4탄, 5탄, 6탄 그냥 띄울 거라고 봅니다. 그게 득이 되든 실이 되든 간에 무조건. 그런데 약효는 없죠. 역효과라죠. 역효과라죠.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전부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역효과 자체도 결국은 본인이 도움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 계속 착각만 하는군요. 근데 착각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게 착각도 하는데 이쪽에 이제 이 상대편에 있는 보수 쪽의 분들은 자기한테 이용하려 하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착각만 하는 것, 이건 대통령이 착각하는 거, 전직 대통령이 착각하는 것이고 자기 정치 다음 차기 청소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자신들 정치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하지 않을까. 특히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전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대선이 끝나고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게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부인할 도리는 없다고 보고 과연 이러한 보수가 과연 제1야당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정치권에서. 왜 제1야당 꼭 그분들이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적대적인 세력은 무조건 아무리 잘못해도 제1야당 해도 되는 겁니까? 저기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정권을 뺏기고 그게 차라리 차기 정권에서 야당 의원 하면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거기 유리한다는 판단을 할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이쪽이 이해한 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겨냥해서 어느 집단이 강력하게 질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그룹은 누구냐면 진보층도 아니고 중도층도 아니고 저는 보수층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좀 제발 좀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 좀 보수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좀 제발 침묵, 은둔, 자중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보수라고 봅니다. 저는 보수.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고 하나 그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는 거고 바로 이런 흐름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개헌 반대 탄핵 찬성 쪽에 외쳤던 한동훈 안철수 쪽으로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흐름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갈 거예요. 저는 그 4강 안에 나경원 의원이 들지 이제 국민의힘 경선 4강 나경원 의원이 들지 의원이 그 4강에 안착할지 모르겠으나 그 지금 상황을 봐서는 꼭 안철수 의원이 안착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워낙 지금 이념적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안 되면 4강에 그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어요. 그렇죠. 탄핵 찬성파가. 그렇죠. 네, 이제 김문수, 홍준표 이 시장 전 시장 이런 분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 뭔가 자정력이 뭔가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자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게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에서 탈피 못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도 그렇게는 안 봤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이 친윤의 이 좀 글쎄요 어떻게 보면 수구적인 기류가 강하다. 그렇게 보세요. 전 그렇게 봐요 생각보다. 예. 급격하게 정신 차리는 쪽으로 가지 못하나요? 좀 못할 것 같아요. 하는 걸 여러 가지 행태로 미뤄볼 때. 최진 원장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런 점에서 정신 차리라라는 메시지를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안철수라고 보는 이유가 김나윤은 정체성을 밝혀라. 커밍아웃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라든지 계엄 옹호 세력과 단절할 건지 계속 갈 건지를 커밍아웃 해라. 김나윤,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세 사람도 그 본인의 몫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이미 그렇죠. 상담을 했지만 그런 점에서 과연 전련은 할지 안 할지가 이번 국민의힘은 도움을 받을 텐데 오늘까지 보면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전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의 환상에 대한 바지춤을 잡고 뭔가 좀 플러스 알파 효과를 얻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의 현주소라고 보거든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자신이 어떤 그 탄핵을 찬성하게 만든 주범이다, 배신자 프레임 등등 때문에 약간 좀 말을 좀 그 사리고는 있으나 윤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데서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 전에도 출당도 요구도 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선을 분명히 긋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이 무슨 배신자론 이런 얘기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얘기했죠. 과거에 놓아드리자. 분명히 절연하자는 얘기예요.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이제 자정 능력을 보이고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김문수 후보나 이런 분이 최종 후보가 되면 아마 그거는 물 건너 갈 겁니다. 누가 과연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느냐가 앞으로 보수의 향배에 전 결정적인 것 같아요. 대선 승패와 관계없이.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이 윤석열의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의 핵심 인사가 저한테 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막상 국민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세게 차별화를 하고 몰아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낮은 목소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되든 누가 되든 친윤이든 비윤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중에 한 분이 후보가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할 거다. 예, 그때부터는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본인 생각을 하는 인사가. 그건 제가 봐도 그럴 거예요. 예. 대선에서 표 한 표라도 더 얻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그것도 잘 못할 것 같은데요. 하더라도 아주 소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국민의힘을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그런 행태로 밀어볼 때
뭐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저는 본질적으로 바뀔 게 없다. 어제 우리 방송에 그 대표적인 보수 논객 한 분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출연했는데 이제 그분의 분석에 의하면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요 분들은 자기들이 후보가 되면 대선에 진다는 거 뻔히 안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자꾸 나오는 이유는 당권을 노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당권을 노리면 소수당이 될 건데요. 내가 물어보니까 국회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이 훨씬 재밌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자기들이 당권주의고 영남 중심으로 야당 의원 기득권 유지하는 게 이들의 목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하던데. 제가 아까 얘기한 딱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다. 지금 윤 전 대통령과 이 의원들, 이 보수 의원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해서 그 기득권이 그 알량한 기득권을 위하는 겁니다. 대선 승리를 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과연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선 승리를 생각을 하긴 하는 건가? 이제 그런 칼을만 썼어요 제가. 예. 이건 제가 볼 때 그래야 설명이 됩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의 행태가. 예. 여기 김진노 논설위원의 말이 100% 동의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권이 곧 이제 공천권이거든요. 예. 내년 6월달에 지방선거 있으면 그 황금 알들이 말이죠. 전국에 그냥 널려 있는 겁니다. 이 공천권이 정말 계속 눈앞에서 어른거리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니고 당선 가능성도 적은데 막 들려드는 게 그럽니다. 그리고 예선에서 중간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또 뛰어든 이유는 물론 인지도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자기 지분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공천 지분, 당권 지분. 예. 그러니까 참 말씀하신 알량한 지분을 위해서 뛰는 거고 보수의 미래, 국민의힘의 어떤 운명 이런 부분들은 뒷전인 거죠 사실. 이거 이제 안타까워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 됐든 오세훈 시장 물러났잖아요. 물러났죠. 대선 출마 자체를 안 한다고 얘기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뭐 대선 출마까지는 불출마까지는 아니지만 경선 불출마 얘기했잖아요.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밀어내야지 자신들의 그 기득권 TK를 중심으로 하는 그 수구적인 그런 유권자들과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야당 의원 하면서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각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개혁적이면 각을 세울 수가 없어요. 더 수구적으로 가야지 이제 이쪽에 민주당과 각이 세워지고 또 그런 유권자들 결집시키고 자기 정치의 그 속된 말로 이제 장사가 되는 거죠. 전 그래야 이런 행동들이 설명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현재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행동은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뭐 국민의힘을 좀 지지하는 이런 분들의 생각은 어떨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거 아니겠죠. 이제 바로 그 대목에서 또 이렇게들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박근혜 탄핵된 다음에 연전연패 선거에서 지고 이런 모습들을 쭉 지켜본 이 국민의힘 전신 그 당시의 당원과 지지 세력들이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이준석을 대표로 만들면서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어찌 보면 이준석을 대표로 만드는 그 새로운 선택의 연장선상이 대선 승리로 이어졌던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면서 지금 어쨌든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그런 영남 기득권들의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끌려다니기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쪽으로 세력이 몰릴 수 있다라는 시각을 내놓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1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게 아주 압도적이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한동훈 연료는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른바 전략적 선택,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선택을 하면은 이게 정상으로 가는 거죠. 보수와 진보가.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친윤을 위주로 한 그 주류가 더 강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가끔의 발언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알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누가 2위를 할지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 경선 과정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당의 주류 교체가 필요하다. 친윤에서 반윤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이거는 중도 원검 보수 성향이 있는 대권 주자들이 저는 뭉쳐야 되고 원탁회의하고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오세훈이나 유승민이 이미 당권에서 불출마를 했지만 여전히 당내 지분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 뭐 한동훈이나
안철수란 이런 사람들이 뭉쳐야 된다. 자꾸 뭉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알겠습니다. 국민힘의 새로운 구심점이 생겼구나. 알겠습니다. 라는 거 보여줘야 된다고 따로 보는 거죠. 나왔으면 좋겠어요. 탈당해서. 그래서 새롭게 당을 만들어야지. 근데 그렇게 그 당이 쪼개지면 또 결국은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이 지금 많이 그 경험했죠. 선거제도의 어떤 병폐니까 그건 뭐 참 먼 얘기가 되겠고요. 그나저나 전광훈 대선 출마는 할까요? 안 하죠. 윤 대통령한테 자유통일당으로 오라고 한다는데. 그래서 참 정치가 점점 희화화되는 것 같고 아예 자신이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이 있으니까 참 정말 저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얘기에 그칠 것 같아요. 저는 직접 출마할까? 모르죠.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란 분이 자신의 여러 가지 또 무슨 뭐 헌금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경제적 이익 이런 걸 생각해서 또 출마할까? 저는 일단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80%라고 봅니다. 그래요? 높게 보죠. 네, 왜냐하면 이 정광훈이 정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권력도 있지만 또 돈도 있거든요. 번들레이징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 입으로도 노골적으로 얘기했고 거리 투자할 때도 항상 강조했던 게 자금 돈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막상 출마를 해서 득실을 따져보면 별로 손해날 게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 결론이. 예,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저는 7, 80%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영향력 극대화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공천, 지분을 요구하거나 안 되면 본인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거나 저는 다 후배 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통일당은 뭐 계속 그렇게 요란을 떨지만 선거에 나오면 꼭 항상 3%도 못 얻잖아요. 아니요. 근데 선거 해서 손해 봤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요. 정광훈 다. 의석은 하나도 없고 득표율은 낮지만 실속은 다 챙겼다는 얘기가 항상 있습니다. 결국은 실속 목적의 대선 출마를 할 그렇습니다. 거다. 그 노하우가 그렇게 있거든요. 본다. 정광훈.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 노하우가 있어요. 실속 다. 내기합시다. 나는 이건 출마 못하려고 봐요. 왜요? 못하려고 이유가 정광훈을 지지하는 이 이른바 극우래도 좋고 수구래도 좋고 이 사람들 어쨌든 그래도 국민의힘을 찍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정광훈 목사 나온다. 그럼 보수표가 갈라지는 거예요. 총칭 보수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정광훈 목사가 이 범보수에서 행세를 못해요. 그 여러 가지 이 이해탄을 따져봐도 출마하는 게 남는 장사 아니 아닙니까? 그럼 정광훈 목사가 그런 논리 때문에 출마하기 어려울 거다. 여권의 포균열 분산을 걱정했다고요? 아니.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요. 현재로서. 아니 그거를 의식을 하고 그걸 조심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정광훈이 전문에도 보면 자기에서 실속이 있으면 계속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단합을 위해서 국민 여권에 다니면서 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총선에도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후보들을 내고 올렸습니다. 봉쇄했고 항상 그래 왔어요. 네. 지금까지.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제 거리 집회에서 대선에 출마할 거다. 이 국민의힘 8명의 후보들 이재명이 되면 됐지 그들을 절대 대통령 되게 만들지 않겠다. 세게 얘기하더니 맨 마지막쯤에는 진짜 출마할지는 조금 더 기도해보고 열심히 하겠다. 황인호한테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다시 꼬리를 좀 내리긴 했는데 참 그런데 우리 최진 원장의 분석이 맞다면 실속 차리려고 대선에 나온다? 참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치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새삼스럽게 그건 너무 널리 알려진.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가 만약 뭐 이게 정치에서 너무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정치 이익, 뭐 경제 이익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많지만 전 목사란 분이 나오는 거 별개의 차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본인 출마를 기정사실하고 모든 행동 개시를 하면서 대권 주자 유력한 후보자하고 끊임없이 물밑으로 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등록은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저는 본인도 모른다고 봐요. 정광훈 본인도. 네. 근데 출마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등록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막판에 많은 걸 준다면 뭐 툭치기 접을 수 있는 거죠. 누가 주겠어요? 정광훈 목사 출마하는데 누가 그걸 주겠다고 해요? 왜 이랬습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얻을 거 얻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엊그제 통화하면 윤석열하고 지금도 통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통일당, 뭐 윤어게인 신당,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데
하루빨리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다당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따로 좀 당하시게 말이죠. 지금 이렇게 양당제로 왔다가는. 자, 오늘 직진본능 직서다고 여기까지. 영희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우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보의 I love you to want me 함께 듣고요. 전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